저는 4천을 봐요. 아 4천. 네, 이렇게 저는 명확하게. 4천을 봐요. 그럼 그들이 만약에 굳건하다면 이 증시가 무너질 수 있을까? 무너지기 더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시장은 더 가야죠. 대표님의 투자 관점과 투자 방향이 좀 궁금한데 투자 시기별 유망 네. 섹터 선별은 좀 어떻게 하는지 뭐 보고 있는 지수 네. 지표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투자 뭐 시기별로 유망 섹터를 선별하는 것보다는 네. 섹터별로 시기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네, 제가 이번에 썼던 이제 돈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도 사실 보면 요 책이 이제 이름이 물결이라고 잘 지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잘 네.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모든 건 파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반도체도 그렇고 뭐 조선업도 그렇고 네. 통신주도 그렇고 전부 파동이 있다고 생각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통신주 같은 거는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네. 3G가 나왔고 뭐 4G가 나왔고 네. 5G가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뭐 아직도 5G는 사실 진행 중에 있는데 3G라는 게 그래요. 예전에도 2006년 뭐 이럴 네. 때 나와가지고 처음에 갑자기 장비주들이 확 올랐다가 그리고는 또 쏙 사라집니다. 그냥 제자리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통신주들이 가기 시작해요. 왜냐면 깔아놨으니까 이걸로 비싸게 받는 거죠. 또 LTE가 나오면 네. 또 LTE를 따라서 장비주가 움직였다가 네. LTE를 얼추 다 설치를 하고 나면 LTE를 사용하는 3G에서 4G로 고객들이 넘어오겠죠. 그러면 3G보다는 4G가 가입비가 비싸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뭐 아르푸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평균 단가가 네. 점점 올라갈수록 통신사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돈 많이 버는 주가는 잘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상식상에서 생각하신다면 네. 다음은 통신주 차례거든요. 네. 이런 물결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뭐 투자를 언제 해야 되는가라고 저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면 네. 투자는 항상 해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를 기왕 할 거면 주식 안에서 생각할 때는 업종을 고를 때도 뉴스를 좀 많이 보시면 그러면은 분명히 그 안에 길이 있다고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보고 계시는 뭐 지수 지표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어요? 지수 지표는 근데 대부분 봐서 네. 일단 저는 환율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환율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차트 중에 보면 이제 뭐 왼쪽 어깨냐 오른쪽 어깨냐 이런 예. 거. 근데 이런 거는 저는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아요. 일단 보질 않아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무슨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예전부터 전해 내려왔다는 그런 것도 전혀 보지 않아서 결국 주식이 올라가는 건 누가 사면 올라간다라고 하는 굉장히 간단한 전제로 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럼 전제로 놓고 시작을 한다면 결국은 이제 뭐 요즘이야 뭐 개인들의 힘이 너무 세져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뭘 좋아할까도 궁금하지만 네. 사실 뭐 제 역량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는 너무 막 우우 하는 게 빨라서 제가 따라가기가 좀 어려워서 그보다는 네. 역시나 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 내가 맞춘다면 그들보다 더 많이 먹을 생각을 꼭 가져야 되나 싶어요. 네, 그런다면 그들이 잘 우리나라 시장에 네. 또 호의적일 때만 찾아낸다면 네. 생각보다 쉽게 이 시장 전체에 대한 뷰를 고를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O냐 X냐. 그러면은 적어도 환율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때 오겠구나. 언제 온대요? 환율이 그래도 네. 요즘 같은 때, 뭐 매번 다르긴 합니다만 요즘 같은 때는 이제 네. 우리 환율, 원달러 환율로 봤을 땐 내려갈 때겠죠. 그죠? 네. 그래서 원화가 좀 세질 때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원화가 세니까 뭐 예를 들어 뭐 1,000원이다, 2,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1,000원일 때가 이제 원화가 더 센 거잖아요. 네. 그러면 2,000원이라고 나쁜 건 아니거든요. 2,000원부터 예를 들어 1,900원, 1,800원으로 가고 있다면 네. 그러니까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당장의 그런 절대적인 가치보다는 달러당 2,000원에서 1,900원으로 내려가고 1,890원으로 내려가고 있는 시기에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충분히 대한민국 증시에도 더 웃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게 만약에 소위 900원이라 한들 네. 900원이면 야 원화가 싸잖아. 이러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900원이 910원, 20원, 50원이 되고 있다면 외국인은 우리나라 증시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환차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적어도 이 나라에 들어와서 네.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투자를 합시다 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지금부터 환율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이 투자를 접고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갈 때가 조금이라도
더 낮았으면 아니면 적어도 플랫하든가 네. 그랬으면 하기를 바라는데 이게 절대값이 낮든 높든 어쨌든 환율이라는 게 올라가는 쪽에 있으면 환차손이라는 거를 감내를 하고 와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 굳이 그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환율의 절대값이 아니라 네. 환율의 어떤 방향성. 방향성. 네. 그러려면 달러 봐야 되고 유로화를 봐야 되고 네. 왜냐하면 달러 가치라는 거는 유로화의 가치에 거의 반대로 움직인단 말이죠. 유럽이 좀 잘 될 때는 달러가 약해지고 유럽이 좀 안 될 때는 달러가 약해지고 싶어도 약해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유로화를 꼭 봐야 될 거고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달러니까. 네. 그러면 달러 봤으면 또 유로화 봤으면 위안화도 봐야죠. 우리나라 원화가 또 위안화에 너무 많이 동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안화도 좀 봐야 될 거고 그리고 결국은 제가 이제 강한 나라에 강한 통화가 깃든다 이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옛날부터 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면 적어도 미국이 잘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웬만하면은 다 보는 편이고요. 그러면 오늘도 사실 오늘이 이제 그 금요일인데 첫째 금요일 날은 꼭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우르륵 나와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실업률부터 뭐 주르륵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오늘 밤에 저한테는 가장 큰 고민거리고 관건이고 혹시나 너무 세게 나올까봐 약간은 조금 뭐랄까 쫄아 있다고 할까요? 약간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세게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좋을 텐데 너무 좋진 않았으면 하는 왜요? 마음으로 보고 너무 있거든요.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면 이제 좋죠. 좋은데 혹시나 요즘 막 또 시장이 뭔가 왜일까 약간 좀 감정적으로 약하다고 할까요? 유동성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좀 약하다 보니까 이게 혹시나 또 고용지표가 너무 세게 나와버리면 그러면 또 테이퍼링이나 이런 긴축에 대한 얘기들을 또 할까 봐. 얼마 전에 옐런이 살짝 흘렸잖아요. 자기 재무장관이면서 맞아요. 저기 무슨 옛날 의장인 줄 알고 또 네. 이상한 말을 해버리니까 저도 그게 이제 괜히 불안한 거죠. 네, 그 말 안 하셔도 됐을 것 같은데 네. 그것 때문에 또 그렇고 주요국 지수들이나 뭐 이런 건 다 보는 거고 금 가격 많이 보고 네. 기름 가격 많이 보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웬만한 건 다 봤어요. 지금 한마디로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이제 환율 그렇죠. 얘기해 주셨는데 가장. 그러면 앞으로 환율 전망 좀 어떻게 보시는데? 환율은 더 내려갈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을 한 번 더 보고 오늘 밤에 이제 고용지표가 만약에 너무 세게 나온다. 근데 이제 뭐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아까 아침부터 이제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너무 세게 나온다? 아니면 그냥 뭐 대충 좋게 나온다?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충 좋게 나오면은 이제 환율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려갈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그래서 원화가 좀 강해지고 달러는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너무 세게 나온다. 이 지표가. 그러면 이제 시장이 뭐 신경을 안 쓸 수도 있고요, 사실. 네. 아니면 갑자기 이제 좀 테이퍼링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서 괜히 흔들릴 수 있는 노이즈가 있을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오늘 일단은 고용 지표를 좀 보고 제가 뭐 감히 지표까지 막 예측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오늘 저녁에 나오니까요. 네, 예측할 그러니까 필요 없죠. 그쵸. 몇 시간만 지나면 됩니다. 요거 보고 그 다음에 얘가 시장에서 만약에 채권 금리나 환율이나 이런 게 좀 변동성이 좀 커진다라고 하면 월요일 시장을 어쩌면 굉장히 좀 조심하며 볼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엄청 좋게 나왔는데 네. 뭐 채권 시장이고 뭐고 흔들리지가 않아. 그럼 그냥 무시할 겁니다.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서 환율의 방향성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직도 달러가 좀 약해지는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달러가 약해지는 거는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럼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수혜를 받는 점과 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쪽이 있을까요, 혹시? 수혜를 받는 거나 조심해.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요? 네. 좋죠, 아무래도. 좋게 되면은 이제 지금 뭐 사실 공매도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그쵸. 이게 외국인들이 뭐 우리나라 증시를 또 때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시장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해거든요. 네, 공매도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닌데 뭔가 이렇게 악당 같은 것으로 돼 있어서 이런 얘기도 하면 사실 시청자분들은 안 좋아하실 거예요. 개인한테는 약간 공매도가 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약간.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매도라는 거는 일단은 해칭 용도로 대부분 쓰입니다. 그렇죠. 예, 공매도를 네이키드로 그냥 뭐 한 종목을 가지고 야 죽어라 이러면서 이렇게 때리는 건 네. 그런 경우는 진짜 흔치 않아요. 기본적으로 흔치 않고 그런 게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적을 거고.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로 많이 거래하는 종목보다는 정말 막 뒤흔들 수 있는 네. 정말 그런 종목에서 불법 공매도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세 조정 같은 공매도가 잘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그런 거 있죠. 이번에도 이제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고 5월 3일 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막 현물은 팔았단 말이죠. 네. 주식을 막 팔았는데 선물은 또 막 샀어요. 외국인들이. 그럼 그걸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막 선물은 사고 뭐 현물은 팔았으니까 뭐 외국인의 방향이 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게 선물도 사실은 해칭 용도로 많이 쓰거든요. 그럼 포트를 이만큼 짜놓고 네. 이 이제 노출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시장이 움직일 때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인덱스 펀드라고 가정을 하면 얘를 떨어질 때 혹시나 너무 많이 이 시장이 1% 떨어질 때 너는 0.5%만 떨어져라라는 식으로 선물을 매수해 놓거든요. 네. 그걸 이제 해칭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해칭은 선물은 사실 이게 종목하고 딱 맞진 않잖아요. 선물은 이제 시장인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이랑 딱 맞는 그냥 공매도를 쳐버리면 딱 맞잖아요. 이 노출도라는 게. 그래서 이제 공매도를 하고 기존에 이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해 놓는 바람에 할 수 없었던 그런 공매도 해지를 못했던 것 때문에 선물로 해놨던 걸 네. 이제 환매를 하는 거죠, 사실. 푸는 거죠. 다시 매수를 해서 없애는 이제 포지션을 없애는 과정이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외국인이 선물 매수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현물 팔았으니까 막 또 공매도 욕하고 막 이러는데 왜냐면 외국인들도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못했던 걸 사실 포지션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거든요. 펀드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이 며칠 있었던 것 뿐이고 사실 거의 끝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냥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도 만들어 놔야 되는 포지션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그래서 좀 시장에서 오해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안타까운 게 많은데 이게 방송에 잘못 얘기하면 네. 싫어하셔가지고. 아, 그렇죠. 네. 그 주식시장 움직이는 변수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뭐 유가라든가 네, 뭐 달러라든가 중요하죠. 네. 유로화라든가 네. 고용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런 변수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매일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지금 당장 뭐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얼마다. 이거는 그걸 왜 외워요? 귀찮게 그잖아요. 소수점 막 3자리, 4자리 이런데 그거를 외우는 건 좀 귀찮고 대충 이제 매일 보다 보면 네. 그림 정도는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채권 금리가 근데 사실은 이것도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왜냐면 안 보시던 건데 언제부턴가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올랐다고 막 다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뭐 그때만 해도 1.2였나 뭐 거길 넘었네. 1.3을 한꺼번에 넘었네. 네. 뭐 이런 얘기를 한꺼번에 하면서 이제 기사가 너무 많이 쏟아졌어요. 네. 사람들이 막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오르면 세상은 망하는구나. 맞아요. 기사 많이 쏟아졌죠. 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아니란 말이죠. 네. 이게 지금 뭐 질문하신 거에서 조금 벗어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잘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읽느냐 그냥 되게 이성적으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고 예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팬데믹을 겪었어요. 네. 겪으면서 연준한테든 뭐든 뭐 어떤 각국의 중앙은행이든 그들이 뭘 해주길 바랬죠? 돈을 풀어주길 바랬고 네. 그러려면 금리도 내리고 뭐 자산도 매입하고 채권도 매입하고 돈도 풀어라 무조건 이거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우리한테는 옛날 일이에요. 그 왜 했는지를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 왜 우리가 그들에게 제발 좀 금리 좀 내려줘라고 했는지. 그냥 세상에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렇고 해서 결론은 지금의 이런 패닉 같은 세상이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저희의 목적이었고 그들에게 바라는 요구였거든요. 연준이 했다고 쳐요. 잘했어요. 그래서 돈을 막 풀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살만해졌어요. 네. 그러면은 정상의 시장에서 우리가 뭐 은행에 넣었을 때 이자도 조금 받고 네. 했었던 정상의 시장에서 지금 당장 너무 힘드니까 비정상으로 좀 와줘. 한계 금리에 인하였고 뭐 채권에 아주 극단적인 매입이었고 막 회사채 매입까지 가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이게 돌아왔어요. 다시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부탁을 했고 요구를 했던 연준한테는 잘했어. 고마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비정상으로 갔던 금리와 어떤 채권 매입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쩌면 조금씩 돌아와야 하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떨어졌던 금리가 다시 조금 오를 때 그거를 갑자기 시장에서는 막 기사에도 그때 보면 막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해줘야 된다. 네. 뭐 이러면서 아니 그러면 너무 시장이 안 좋아서 금리를 막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살만하니까 시장 금리가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또 돈을 써서 때려달라는 거예요. 그걸 또 내려달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잖아요.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오르는 건 사실은 예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기뻐해야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금리가 빵 뛰는 건 좋은 게 아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네. 당연히 겪게 되는 하나의 물결이라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이때까지 온 세상을 뒤져보면 항상 충격을 받았던 증시근 전 세계의 경기근 이게 다시 올라올 때는 주식과 채권의 금리가 같이 올라오는 시기가 꼭 공존을 합니다. 그 네. 시기가. 근데 되게 이성적으로 이걸 뭐 그래프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맞잖아요. 네. 지금 세상이 돌아오고 있고 그럼 주식시장이 박살났던 게 돌아와야 돼요? 맞죠. 채권 금리를 일부러 떨어뜨려 놨던 게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겠죠. 물론 이 금리가 갑자기 튄다라는 건 물론 다른 얘기예요. 하지만 너무 크게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돌아오는 시장에서 새로 이제 정상적인 시장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생각하면 충격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 사실 이렇게만 생각해도 1월, 2월, 뭐 3월을 지나면서 네. 우리나라 증시가 조정을 받았어요. 1월에 팍 찍고는 또 뚝 떨어져가지고 조정을 받으니까 다 이제 코인으로 떠나셨죠. 네. 네. 2월, 3월, 4월. 놀랍게도 월별로 보면 조금씩은 다 상승했더라고요. 근데 별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라고 돌아봐서 생각한다면 가만히 있었으면 되거든요. 그들이 겪는 충격이고 네. 발작이거든요. 그럼 견뎌줘야죠. 이게 주식이라는 게 오늘 사서 내일 팔고 다음 주에 팔고 이래서 꼭 수익을 내야겠고 그걸 또 통째로 투자해서 또 펌핑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은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한 방에 갑니다, 또. 근데 사실 이게 그래요. 아까도 뭐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유사투자자문업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참 많은 직업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게 어쩌면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에요. 지금 당장의 파란색 불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맞아. 네, 그 체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쩌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계신 분들일 수 어떻게 있죠. 보면 주식시장에서 약간 로또 같은 걸 바라는 거일 것 같기도 해요. 빨리 끌어서 그쵸. 빨리 네. 뭐 얼마든 당첨이 됐으면 좋겠는 약간의 그런 마음도 좀 근데 가끔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가 1,000만 원이 있는데 네. 이걸 이제 뭐 한 달에 몇 프로씩 수익 낼 수 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네. 그럼 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질문부터 너무 어려운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일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대표님 올해 주식시장 네. 상승세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상승세의 막바지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증시 조정이 또 올까요? 저는 4천을 봐요. 아 4천. 네, 이렇게 저는 명확하게. 4천을 봐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꼭 4천이 가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3,500에 멈출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네네. 지금이 거품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맞는 것 같아요. 거품이에요. 거품인데 버블은 아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조금 거품의 다르다고 영어가 하더라고요. 버블. 이게 한글로는 똑같은데 영어로 했을 때 조금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저는 같이 쓰는데 네. 어쨌든 그 거품 맞죠. 왜냐하면 악성 거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시장의 레벨이 달라졌어요. 퍼진 돈이 너무 많아졌고 네. 그냥 예전에는 세상에 10,000원이 있었다면 지금은 20,000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자산 가격의 뻥튀기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고 물가 상승도 어쩌면 네.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시대의 흐름이 있어서 물가가 오르기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쿠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막 네. 싸게 이런 게 있어서 물가가 좀 눌려 있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자산 가격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얘는 뻥튀기가 되기에 참 좋은 시장이고 네. 요즘 같이 뭐 사실 뭐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요즘 어렵잖아요. 그 뭐 부동산도 날리고 그럴 때 사람들에게 탐욕을 부릴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탐욕을 부릴 수 있고 혹시나 모르는 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고 또 어쩌면 가상화폐 시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전 탐욕이라고 표현하는 이게 뭐 너무 나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탐욕의 끝은 결국은 자산 가격의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기본적인 상승세를 보는 이유는 미국이 일단 칼을 좀 뽑았죠. 그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예전 칼이요? 1990년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때 막 IT 버블 막 할 때 그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IT 기업들이 난리가 났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뭐 2010년 후반 때는 또 뭐 4차 산업혁명 이래가지고 네. 그랬었고 지금 이제는 또 제조업 중심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바이든이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기업들하고 막 간담회를 했죠. 네, 한번 모였죠. 그래서 모여서 거기서 한 얘기가 간단하죠, 그죠? 다 필요 없고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 지어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TSMC는 아우 예, 아우 형, 바로 그냥 그래서 아우 하나 지으려고 그랬는데 한 6개 지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한 거고 삼성전자는 지금 대장이 지금 들어와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좀 잠깐만요. 하지만 이거를 뭐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 없는 네. 존재. 결국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을 버릴 수 있느냐? 아, 근데 뭐 그거는 사실 정치권에서 해줄 문제라고 생각해요. 미국과 중국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주는 네. 그거는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굴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IT도 그랬고 사실은 뭐 4차 산업혁명도 그랬고 이번에 제조업을 하면서 이제 중심이 서는 반도체가 더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제 미국이 이제 자신에게 이렇게 대항하는 국가를 눌러버리는 거를 좋아하죠. 예, 그리고 이때까지 항상 그래왔었고 그랬는데 중국을 누르려고 해보니까 이미 중국은 뭐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영향력이 큰 거예요. 만약에 우리한테 와가지고 너 중국이랑 놀지 말고 나랑만 놀아 이러면 우리 망해요. 물론 우리한테 뭐 미국이랑 놀지 말고 중국이랑만 놀아 그래도 망하겠죠. 근데 그만큼 중국은 우리한테 어쩌면 중요한 존재가 됐거든요. 어쩔 수 없이 수출도 그렇고. 그러면 미국이 그런 식으로 편을 갈랐다가는 네. 이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중국을 꺾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작게 시작하는 거죠. 네. 반도체부터 가자. 네, 그게 이제 이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거기 껴있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반도체, 뭐 친환경 좋아하니까 바이든이 2차 전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 안에 우린 다 껴있어요. 삼성전자는 이미 뭐 텍사스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LG랑 SK랑 쌈박질 하는데 바이든이 그걸 가가지고 그만해라. 왜 그러고 있어요? 나가 이러면 되지 그냥. 필요한 거예요. SK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LG도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번엔 SK가 잘못될 뻔했으니까. 네. 네가 필요한데 그만하자. 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뭐 다 이제 이러저 해줄 테니까 그만 싸워. 되게 갑자기 싱겁게 없어졌잖아요 이 싸움이라는 맞아, 게. 맞아. 근데 이럴 수는 없었거든요. 그거 다 바이든이 저는 뭐 중재를 좀 한 영향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으면 네. 과연 대한민국이 이번에 미국이 판을 짜고 있는 그 판에서 네. 소외될까? 절대 아니죠. 거기다 심지어 2차 전지 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꽤 시총이 큰 기업으로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할 말도 없고요. 그죠? 네. 너무 크잖아요. 그럼 그들이 만약에 굳건하다면 이 증시가 무너질 수 있을까? 무너지기 더 어려울걸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시장은 더 가야죠. 시장은 더 갈 것이다.